저는 결혼 생활 20년 차에 접어드는 50대 여자예요. 무려 세 남매의 엄마이자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죠.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게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왼수 같지만 평생을 약속한 남편이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년 가까이 알아온 남편이 말이죠. 참 산다는 건 늘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부부 생활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생판남인 사람을 가족으로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가족이 왜 가족이겠어요?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족인 것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조금 외롭게 자란 편이에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구성이 남들과 좀 달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외동딸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니, 단 한 번도 집에 아버지가 계셨던 적이 없었어요. 남들에게는 다 있는 아버지가 왜 저만 없냐고 한 번은 엄마에게 물어본 적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무심하게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 응, 다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우리 아빠 죽었어? 됐어. 그 인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고 너는 공부나 해.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돌도 채 안 되었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애를 낳고 살았다나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두 분은 결국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이혼을 하셨죠.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제 평생 딱 두 번이었죠. 하지만 저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어요. 뭐랄까 정말 싫은 사람, 굉장히 경멸스러운 대상을 보는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처음 본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랬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반겨줄까 기대하느라 며칠 전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시겠지. 그간 못 찾아서 미안하다 이러시겠지. 뭐 이런 기대도 했고요. 동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 어릴 때 헤어졌던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보면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안아주고 그런 장면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아버지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가 할아버진가 할머니의 환갑잔치였는데 시골에서 크게 동네 잔치를 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모녀도 갔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남남처럼 살아도 아직은 우리 엄마가 정식 며느리니까 남들눈 의식해서 우리를 불렀던 것이었죠. 하지만 친가 식구들이고 아버지이고 우리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자 할머니 할아버지만 반가워하시며 손을 잡았을 뿐 아버지는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뭐 이미 아버지 옆에는 이쁘장한 다른 여자와 또 공주처럼 차려입은 예쁜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둘 다 이쁜 그 아줌마를 닮아서인지 얼굴도 뽀얗고 이뻤고요. 네, 우리 어머니는 솔직히 말해 인물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못생긴 편에 가까웠죠. 아버지 옆에 서서 우리를 향해 눈을 흘기고 서 있던 그 여자는 키도 크고 날씬한 몸매에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요? 피부도 까맣고 키도 작고 몸도 퉁퉁한 편이에요. 눈은 작고 코도 납작해요. 그 여자 손은 가느다랗고 긴 하얀 손가락을 뽐내고 있었지만 우리 엄마 손은 손가락도 짜리몽땅하고 손바닥도 두툼하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엄마를 빼다 닮았거든요. 그러니 그 이쁜 아줌마와 애들 그리고 우리 모녀가 서 있으니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어요. 특히 개나리색 예쁜 원피스를 입고 천사처럼 웃던 그 이쁜 애랑 제가 얼마나 달라 보였겠어요. 어렸지만 저는 엄마가 주눅이 들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수근거리고 심지어 킥킥대는 것도 기억이 나요. 그걸 보고 있던 고모 중 한 분이
급히 우리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잔치상을 한 상 차려주면서 얼른 밥 먹고 가라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에게 밥을 떠서 고기를 얹어주면서 엄마는 훌쩍이며 우셨어요. 그 앞에 앉은 고모라는 분도 우셨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고모와 우리 엄마는 고향 친구라고 하시더군요. 두 분은 친한 친구 사이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어요. 뭐 그렇다고 아버지와 엄마는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대요. 그저 친구의 오빠 정도였죠.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를 혼자 짝사랑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아버지가 엄마에게 관심이 없어서 엄마도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서울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느라 올라와 자취를 할 때 엄마가 그래도 친구 오빠라고 좀 챙겨줬던 모양이었어요. 자취방에 가끔 가서 반찬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쩌면 엄마에게 그게 연정이었을 테죠.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술김에 엄마를 아는 것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유치한 옛날 영화와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엄마는 저를 가지게 되었고, 뭐 당연히 양가 집안에서는 둘을 결혼시켰죠. 하지만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버지는 밖으로 나돌다가 딴 여자와 눈이 맞았던 거고, 뭐 그렇게 엄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였죠. 아니, 결혼 생활다운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와 함께 버려진 것이죠. 제가 나중에 엄마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싫다는 남자를 왜 그렇게 오래 잡고 있었어? 이혼하자면 까짓것 그냥 이혼해버리지. 왜?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이혼해주면 신난다 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깨를 볶으면서 살 텐데. 내가 왜? 그렇게라도 그 애들 다 혼외자 만들고 첩으로 살게 해야지. 와, 무서워. 둘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이혼을 안 해준 거야? 무섭긴 누가 무서워? 처자식 내팽개친 인간이 누군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나 혼자 애 딸린 이혼녀가 되니? 엄마는 피웃으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쩌면 딴 여자와 살면서 애까지 낳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혼자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의 오랜 친구인 고모가 오셔서 그만 놓아주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셔서 결국 서류 정리를 하셨죠. 그렇게 이혼할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게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예전 기억보다 아버지는 많이 늙기는 했지만 저를 보는 차가운 눈빛은 여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저에게 고작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너는 크면 클수록 네 엄마를 참 닮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생겼으니 가서 그 이쁜 여자랑 이쁜 애들만 끼고 평생 잘 사세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 얼씬도 마시고. 저는 그냥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게 평생 제대로 웃어주지도 않고 책임진 적도 없는 딸에게 아버지라는 인간이 할 소리인가요? 어쩌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 딸인데 닮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차갑게 돌아섰어요. 엄마가 나중에 웃으면서 저보고 완전 카리스마 넘쳤다나요. 네 아빠라는 인간 완전 벙찐 표정이었다고 통쾌해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저는 남자의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 관심 있는 남자도 없었고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도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웃으면 괜찮은데 무표정하게 있으면 좀 무서워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거기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엄마가 바빠서 저를 태권도장에 오래 맡긴 것이었죠. 엄마는 식당을 하시다가 어찌저찌 정육점을 인수해서 하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장사도 잘하시고 돈도 잘 벌었지만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외롭게 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고요.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 이런저런 학원을 많이 보내셨죠. 하지만 그나마 엄마가 일을 마치는 저녁 늦게까지 마음껏 있을 수 있는 곳이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저도 태권도 학원이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관장님이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자 해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부상으로 도중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저에게 어느 남자가 다가오겠어요. 물론 같이 선수 활동하던 남자 선배와 동기 몇이 고백을 한 적도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안 끌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쯤 비실비실한 멸치 같은 남학생이 태권도장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지 엄마 손에 이끌려서요. 관장님 말로는 몸도 허약하고 기도 약해서 맨날 맞고 다니는 통에 속이 터져나간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학생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운동을 더럽게 못했어요. 태권도도 완전 처음인데 그렇다고 초등학생들 사이에 섞여서 다 큰 중학생이 태권도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하는 저녁 시간에 체육관 한쪽 구석에서 관장님과 기초를 배우다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쳐주고 그랬죠. 저도 몇 번 가르친 적이 있고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멸치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이더라고요. 지켜보니 실제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짓궂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원래 태권도가 그런 거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거든요. 뭐 태권도도 돈이 머니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시 나이도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겠다. 자신감도 넘치겠다. 저는 그 멸치를 괴롭히는 몇몇을 따로 불러서 좀 혼을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들인데 무슨 깡이었나 싶지만 의외로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걔들도 싸움에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바로 쫄았죠. 그리고 다시는 그 멸치를 괴롭히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그 멸치는 제 옆에 착붙어 다녔어요. 그 멸치의 엄마도 자기 아들 구해준 사람이라고 저에게 너무 잘해줬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과 20대를 늘 같이 오랜 친구로 붙어서 보냈던 저희는 결국 30이 갓되던 해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죠. 뭐 사실 그 애와 제가 이렇게 부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고등학교 시절 내가 그 멸치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주고 둘이 매일 붙어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둘이 사귄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근데 그보다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둘이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멸치를 좋아해서 멸치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고 사귀자 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멸치는 제가 너무 무서운데 저에게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억지로 같이 다닌다. 뭐 그런 소문이었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사람 도와주고 둘이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런 소문까지 또 나니까 제가 열받아서 한동안 멸치를 피해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멸치같이 비리비리한 주제에 그 친구는 그런 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 요즘 나 피해? 같이 가자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소문 때문에 그래? 넌 신경 안 쓰여? 내가 너 협박한다잖아. 너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억지로 나랑 같이 다닌다잖아. 참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왜 신경을 써? 너 보기보다 소심하냐? 됐어. 가자. 내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가자. 제가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떡볶이 먹고 나면 뭐 기분 풀어져서 같이 다니고 그랬죠.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지냈어요. 제가 시합에 나갔다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바쁜 저희 엄마 대신 병문안을 오고 운동을 그만두고 어쩌지 고민할 때 자기가 도와줄 테니 공부하라고 공부를 시킨 사람도 그 애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친구로만 지냈어요. 그 친구는 그 사이 연애도 몇 번 하고 그 애와 여자친구와 저까지 다 같이 만나 술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던 저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저희가 부부가 되리라고 예상은커녕 둘이 연애를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봐오는 동안 상상도 못하셨다나요?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긴 동현이가 이쁜 애들만 사귀었으니 저랑 만날 줄은 상상도 못하셨죠. 이쁜 게 뭐 밥 먹여주니? 나는 지금 네가 제일 이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네가 우리 동현이를 남자로 안 봤잖아? 내가 봐도 저렇게 비리비리한데 남자로 보였겠니? 사실 그렇긴 했어요. 남편은 중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한 이후로 고등학교 3년 내내 취미로 태권도를 했어요. 처음 만날 때는 아직 어렸고 멸치처럼 말랐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남편도 덩치가 커지고 운동도 해서 몸도 탄탄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로 단련된 사람이잖아요.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만 했고 워낙 타고난 체격 자체도 컸어요. 그러니 남편은 저에게 늘 멸치같이 연약하고 제가 지켜줘야 하는 친구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그런 점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 자기가 다 해줘야 하고, 자기가 지켜줘야 하고, 자기가 챙겨줘야 하는데, 저를 만나면 그런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오히려 제가 다 챙겨주는 게 편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는 이상하게 제가 더 생각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저와 같이 있으면 이랬을 텐데, 저를 만나면 이랬을 텐데, 이런 생각만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남편에게 뭔 생각이 있었겠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체육교육학과를 갔지만 공부에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대학 졸업할 때쯤 엄마가 아프셨어요.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 늘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디스크가 터지신 거였죠. 그래서 엄마가 입원하실 동안 제가 가게를 봤어요. 그전에도 엄마 일을 자주 도와서 뭐 정육점 보는 것 정도야 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할 때와 달리 혼자 가게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직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정육점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사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펄펄 뛰셨어요. 절대 안 돼. 어디 젊은 아가씨가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하려고 그래? 너 그런 말 하지도 마. 자꾸 그러면 나 정육점 바로 처분할 거야. 알았어? 저는 퇴원한 엄마에게 가게에서 바로 쫓겨났어요.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관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좀 하다가 저는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어요. 집은 엄마가 많이 보태주셔서 빚 없이 작은 평수지만 그래도 아파트 하나를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체육관 일은 그만두어야 했고요. 결혼하고 사는 건 행복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워낙 오랫동안 알아왔던 남편은 결혼 전과 변함없이 자상하게 저를 대했어요. 저희는 약간 소꿉놀이처럼 재미있게 살았죠. 시어머니도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려울 때 구해준 사람이라고 늘 저를 보며 이쁜 며느리 이러셨죠. 사실 태어나서 이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엄마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이쁘다고는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심이겠어요. 사실 저도 제 자신을 아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좀 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약간 뭐랄까 말을 좀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셨죠. 저희가 처음 사귀는 중이라고 했을 때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에게 이랬어요. 너 수민이가 때리던 협박했어? 농담이지? 아무리 만날 여자가 없다고 해도 수민이는 아니지. 아버지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수민이도 있잖아요. 그때는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고 어른이기도 해서 대충 농담이라 생각하고 넘기기는 했어요. 당시 시아버지도 남편이 화를 내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미안하다 하셨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남편에게 좀 심각하게 그러시더군요. 나는 네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수민이가 뭐냐? 어? 내가 어디 가서 쟤가 내 며느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대체 그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수민이가 어디가 어때서요? 너 몰라서 뭐냐? 솔직히 얼굴이고 몸이고 저게 여자냐? 네 눈에는 쟤가 여자로 보여.
평생 쟤를 데리고 살 수 있겠어? 아버지, 말 좀 가려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거예요. 당신 입 다물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 인간이 노망이 들었나? 수민아, 나가자. 저런 개소리는 잊어. 내가 미안하다. 그날은 저 대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그런 식이었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죠. 경제력도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돈 사고를 많이 쳐서 그걸 다 감당하고 뒷바라지를 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보험 일을 하시면서 시아버지와 가족들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신 거였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시아버지의 아들이 제 남편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 결혼하고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부부는 부부이지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그 사람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챙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했던 그 이유가 나중에 저의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저 그냥 친구 같기만 했어요. 그냥 편하고 친한 친구 말이죠. 이게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기대거나 의지를 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왜 자신이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 자신에게 의지하는 여자를 부담스러워하고 저와 결혼을 했겠어요. 남편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를 끝까지 책임지고 힘든 일을 견디는 것에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회사도 다니다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만두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아이가 하나일 때도 둘일 때도 거기다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도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이유요? 그냥 힘들대요. 저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매일 엄마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눈치 보이는데 셋째가 들어섰는데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때 저는 심각하게 미래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대판 싸웠죠.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앞으로 우리 애가 셋이야, 셋. 당신 가장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 회사를 그만둬?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나도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 소리 좀 그만해. 가장이면 그 정도 힘든 건 참아. 다들 그러고 살아. 당신은 내 걱정도 안 해? 매일 애 생각만 하고 내 걱정은 안 하냐고. 당신에게 남편은 중요하지도 않아.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오히려 지가 서운해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사실 저는 셋째는 안 낳으려고 했어요. 도저히 이런 형편에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돈도 50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앞으로 어떻게든 살게 될 거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남편 혼돈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늘 제 편이셨죠. 사실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쩌면 저희는 진작에 갈라섰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셋째가 태어나고 저는 몸을 조금 추스린 다음 친정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나 여기서 일하게 해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살 길이 없어. 힘들면 내가 돈으로 줄게.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나는 내 딸만은 다른 일 했으면 했는데 너도 정육점을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 돈 몇 번 준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우리 집은 내가 벌어야 하는 거 알잖아. 나라고 언제까지 엄마에게 의지해서 살아? 나 괜찮아. 우리 애들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다 괜찮아. 그렇게 저는 막내를 낳고 100일 만에 엄마 가게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는 남편이 보기 시작했죠. 뭔가 바뀐 상황이었지만 차라리 제가 돈을 버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장사에 소질이 있었잖아요. 사실 엄마는 그쯤 나이도 있으셔서 가게 일을 힘에 부쳐 하셨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갔으니 이번에는 엄마도 더 이상 다른 말 없이 가게 일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하자 우리 정육점은 정말 불처럼 일어났어요. 저는 과거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 했던 홍보 방식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부위별로 깔끔하게 다듬어서 직접 택배로 하는 판매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판매를 시작한 지 딱 5년 만에 저는 가게를 3배로 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법인을 따로 차려서 정육 판매업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남편은 바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저도 거기에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였고 살림도 그런대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여전히 좋은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돈은 못 벌었지만 제가 잘 버니까 뭐 저는 그걸로 되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사업도 열심히 키우고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와중에 다행이라면 아이들이 그런대로 잘 커준 것이에요. 큰아들은 저를 닮아서 운동을 잘했는데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이라고 하더니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결국 경찰대를 갔고요. 웃긴 게 큰아들은 외모가 저와 친정엄마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첫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듬직하고 귀엽다 좋아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아기 얼굴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셨더랬죠. 너무 심하게 지엄마를 닮아서 아쉽다나요, 뭐래나요. 하지만 외모는 저를 닮았어도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학창 시절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좋아서 학생회장도 했고요. 좀 무뚝뚝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외모는 오히려 아들에게 가니까 듬직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큰아들이 경찰대 들어가서 경찰대학 제복 입은 모습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둘째는 딸인데 아빠를 닮아서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공부도 그런대로 잘하는 편이라서 올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막내는 아들인데 저와 지 아빠를 반반 닮았어요. 아직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딱히 공부 쪽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본인도 대학을 가겠다길래 그러라고 하기는 했어요.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런대로 잘 살았어요. 지금은 친정엄마도 일을 저에게 완전히 넘겨주시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중이에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동네 체육관에서 아쿠아로빅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저를 아껴주신 시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가벼운 감기라 생각했던 게 급성 폐렴으로 번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친정엄마 못지않게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어요. 걸어서 병원으로 가셨던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셨다가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딱 일주일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대기실에 있다가 환자가 찾는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갔더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셨지요.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구나. 저 철없는 내 아들만 너에게 맡겨놓고 가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어. 우리 며느리 나중에 내가 잘해줄게. 네, 그러니까 얼른 나으세요. 그래야 잘해주시죠. 그래. 다음 생에는 내 며느리 말고 내 딸로 태어나. 그래서 내가 평생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우리 이쁜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이만하면 되었으니 앞으로는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왔다 했을 때 금방 다시 좋아지실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기력을 차린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딱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황망하게 보내고 철딱선이 없는 시아버지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얼마나 불타는 사랑을 하는지 그 여자랑 아예 살림을 차리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던 그 집에 그 여자를 들여서 말이죠. 거기다 우리 가족 모임에도 떡하니 데리고 와서 우리 애들 보고 이랬어요. 얘들아, 인사드려. 이제 니들 할머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니들도 어머니라고 해. 너도 시어머니라고 불러라. 알았니? 진짜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어요. 제가 열이 받아서 끝까지 어머님이라 하지 않고 여사님이라고 말했더니 시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애들도 다 있는데 막말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너는 네 시어머니에게 여사님이 뭐야? 호칭 제대로 안 해? 아버님, 저분이 어떻게 제 시어머니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분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이왕 오신 거 식사나 잘 하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인물도 없는 게 마음이라도 곱게 써야지. 너 그 인물로 며느리로 인정받고 살려면 나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알았다, 알았어. 인물도 없는 게 살가운 맛도 없어. 너도 대단하다. 저런 걸 어떻게 데리고 사냐? 어? 돈 잘 벌면 그런 것도 참고 사라지냐? 정말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상을 엎었을지도 몰라요. 애들도 다 있는데 할아버지라는 인간이 지보다 10살을 어린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는지. 뭐 그런 망발을 해놓고도 본인이 나중에 후회가 되었는지 다음날 괜히 저에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어제 다들 잘 들어가냐? 네, 아버님도 잘 들어가셨죠? 나는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보다. 거기 식당이 괜찮더라. 음식도 맛있고.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서 어제 뭐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가 뭐 특별한 말한 거 없지? 네, 뭐 아버님 여자친구분에게 어머니라고 하라고 하신 거 빼고요. 아, 그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어머니 보내고 다른 분을 어머님이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 아, 그래. 이해하지. 뭐 나는 어제 일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냥 너도 다 잊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마 술이 깨고 나니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던 모양이었어요. 뭐 그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정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딱 할 도리만 했고 그 이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아버지와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명절도 가게를 핑계로 남편만 보냈고요. 시아버지가 워낙 속도 좁고 말도 함부로 해서 애들도 별로 정이 없었어요. 애들도 다 커서 딱히 할아버지를 찾지 않았죠. 거기다 이제 제 나이도 50인데 다 늙은 시아버지 비위를 맞추고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왜요? 거기다 시아버지 생활비도 제가 주는데 제가 왜 눈치를 봐야 해요? 안 그런가요?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사실 남편을 지금껏 먹여 살리는 사람도 저잖아요. 막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회사를 그만뒀던 남편은 그게 마지막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 이후로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웠죠. 사실 말이 살림하고 애 키웠다 하지만 그거라도 정말 제대로 했다면 제가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보통의 주부처럼 그렇게 애도 키우고 살림도 완벽하게 했겠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밥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출근하면 그것만 차려서 애들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애들 데리고 와서 좀 놀고 있으면 제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 애들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애들 재우고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살림을 한 사람도 사실 거의 저였어요. 애들 어릴 때는 제 손이 더 많이 갔죠. 진짜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애들도 좀 크고 하니까 사실 제일 살판난 사람은 남편이었죠. 남편은 뭐 동호회를 한다는 둥 하더니 또 언제부터는 골프를 시작한다나.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고 말이죠. 뭐 하도 조르길래 저는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골프를 치고 다니더니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겨울에는 동남아로 가서 골프도 치고 오시고 여기저기 제철 음식 먹으러 국내 여행도 다니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진짜 제 남편 팔자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남편은 제 돈과 제 카드로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이제 애들도 얼추 컸겠다, 시간 많겠다, 돈 많겠다.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귀가가 늦어지고 누군가와 저 몰래 밤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나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뭐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랄까요? 저는 이 인간이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죠. 남편에게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왜였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당신 바람 났니? 딴 여자 생겼어?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내가 평생 언제 딴 눈 판 적이 있었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없어. 아니, 왜 네가 버럭 화를 내고 그래? 이혼하자며?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니야? 바람 피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지가 버럭하더군요. 자기를 모욕하지 말라나요? 저는 그 부분은 믿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면 제가 그간 백수였던 남편과 왜 살았겠어요. 사실 남편은 경제력은 없었지만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웃기지만 저를 여전히 다정하고 살뜰히 살피면서 사랑을 해줬고요. 그건 늘 변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우리 친정엄마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그러셨죠. 정서방이 경제력은 부족해도 너 좋아하고 가정적이지 않니? 남자가 그거 하나면 된다. 그거 하나면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을 못 버는데. 돈은 네가 잘 벌잖아.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 여자가 남편 사랑 받으면서 사는 것도 복이야. 나는 그것만으로도 정서방이 이뻐. 내 딸 이뻐해 주소. 엄마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 해본 것에 대해 한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화목한 가정 잘 이루어서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무조건 추켜 세우며 좋은 사위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저를 몹시 아끼셨으니까 그것도 좋아하셨고요. 뭐 저도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가정적인 남자도 있지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가정적이지도 않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이 정도면 제 팔자에 그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것도 남편 입에서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지금이라도 바람이 어쩌고 하면 그깟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신감이니 슬프니 뭐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저 싫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당장 남편이 없어진다고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바람 펴서 이혼하면 다행이죠 뭐. 재산 분할이고 뭐고 골치 아플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닥달을 했죠. 당신 뭐 사고 쳤어? 뭐 돈 사고라도 친 거야? 솔직히 말해. 빚졌어? 얼마나 빚을 졌길래 그래?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졌어. 그래서 그래.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말이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이 인간이 이제 먹고 살만 하더니 이혼해서 뭐 지 혼자 편하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어요. 엄마 말대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이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 뭐 이혼해서 한몫 챙겨서 혼자 잘 살려고 웃기고 있어.
내가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줄 알아? 뭐? 됐어.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못 해주니까 그냥 살든지 도저히 못 살겠으면 소송을 걸든지 마음대로 해. 제가 그렇게 버럭하자 남편은 갑자기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진짜 상상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나 당신 재산 필요 없어. 재산 분할도 필요 없고 그냥 몸만 나갈게.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진짜야. 당신 대체 왜 그래? 아니 다 알았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우리 알고 지낸 시간이 몇십 년인데 당신 뭐 숨기고 있지?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나 죽을 병 걸렸대. 내가 편히 놓아줄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어.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암이야? 갑자기 무슨 죽을 병이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걸로 왜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 그냥 이혼해줘.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갑자기 이혼도 어이가 없는데 죽을 병이라니. 내가 계속 물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이혼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지쳐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어쨌는지 아세요? 남편이 혼자 훌쩍훌쩍 질질 짜면서는 자기 짐을 주섬주섬 싸서는 집을 나가더군요. 뭐 자기를 찾지 말라나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벙쪄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나간 남편을 그냥 냅둘까도 생각했어요. 뭐 이혼만 해주면 돈도 한 푼 안 받겠다니 제가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간 남편 혼자 세상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을 때가 하루 이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니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걸 그냥 이혼을 해버릴까 어쩔까,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은 분명 뭔가를 숨기는 게 틀림없었어요. 제가 남편을 하루 이틀 보나요?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매일 봐온 얼굴인데 그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었죠. 대체 이 인간이 뭘 숨기고 있길래 저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혼하자 그러는지 일단 사실은 알고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출근을 했다가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 싶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답답했죠. 죽을 병 말도 안 되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고 병원에서도 아무 말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문제밖에 없었어요.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저도 아닌 것 같았지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움직인 것이죠. 뭐 이참에 몰래 들이닥쳤다가 여자라도 있으면 시원하게 속풀이라도 하고자 한 거죠. 뭐 제 왕년 실력도 있겠다. 어디 이쁜 여자라도 숨겨놨다 해도 저에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시어머니인지 뭔지 아는 불효시랑 살림을 차리네 모아내하느라 발길을 끄는 지 거의 3년 만이었죠. 다행히 시댁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현관문을 벌컥 열고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늘 밝고 깨끗했던 집이었는데 일단 커튼이 쳐진 거실이 침침했어요. 게다가 쥐 죽은 듯 조용한 집에는 퀴퀴한 냄새마저 났고요. 제가 현관에 서서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멍하니 서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안방에서 나오다가 저와 딱 마주쳤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황급히 등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물건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힐끗 봐도 그건 기적이었죠.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안방 한가운데에는 시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저를 보고 숫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시기까지 하더군요. 그러고는 힘없이 웃더니 밥 타령을 시작했고요.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멍하니 서 있자 남편이 허겁지겁 다가왔어요. 이리 와 여보, 나랑 이야기하자. 응? 아저씨,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급히 저를 부축했죠. 시아버지는 저는 물론 자기 아들인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아버님 치매야? 지금 상태가 저래. 배변도 다 뒤처리를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걸 왜 이야기를 안 했어? 대체 언제부터 저러신 거야? 남편 말로는 작년부터 시부에게서 가벼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같이 살던 분이 아버님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했다고요. 처음에는 잠시 깜빡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 남편이 그 동거녀에게 따로 돈을 넉넉히 챙겨주며 잘 부탁드린다 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치매 걸린 남자를 병간호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마누라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지자 동거녀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시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남편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간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간병인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다나요. 거기다 시아버지 상태가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도 없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처럼 기저귀를 차고 내내 사람이 옆에 붙어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 할아버지들은 기본 대기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대요. 인기가 많은 곳은 기약이 없고요. 그마저도 입원해봐야 한 달에 간병비까지 200이 넘게 들었고요. 거기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에 남편은 절망을 했다고 했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사람도 써야 하고 시중도 들어야 하고 아무리 낮에 간병인을 쓴다 해도 저녁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셨어. 특히 우리 아버지 병간호는 절대 시키지 말라고. 아버지 아프면 무조건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 내가 당신에게 해줄 건 이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이혼하자. 그랬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와 같이 있으면 분명히 제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돈도 돈대로 쓰고 고생을 할까봐 그냥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다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집을 나와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저는 진실을 알고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는 방에서 계속 남편만 찾았어요. 자기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오줌을 쌌다고도 했어요. 저는 거칠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나 당신 안 버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순간 나는 당신을 책임질 거야. 걱정 마. 여보, 고마워.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했을 남편이 가엾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사람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배변도 혼자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진짜 치매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남편도 몰랐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기가 막힌 진실이 있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그 동거녀와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상태가 좀 이상했는데 동거녀가 그걸 숨겼던 거였더군요. 왜냐,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저희가 알면 본인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그 동거녀는 시아버지가 깜빡깜빡하는 걸 이용해서 시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서 떠난 뒤였어요. 심지어는 시아버지가 살던 집까지 자신이 빼돌리려 했던 흔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파니 뭐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부동산이 남편에게 연락해서 그것까지는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어요. 당신 그간 편하게 내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까지는 그냥 있어. 내가 힘들면 그때 말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여보. 됐어. 일단 아버님에게 집중해야 하니까 동호회고 뭐고 다 그만둬. 그것만 안 해도 아버님에게 들어가는 돈 하고도 남을걸? 안 그래도 다 그만뒀어. 알아보니 남편 말대로더군요. 요양병원에 시아버지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요양병원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선호해서 할아버지에게는 자리가 정말 안 났어요. 대기를 걸어놓기는 했지만 그나마 제일 짧은 곳이 6개월이었죠. 어떤 곳은 거기 계시는 분들 중 한 분이 돌아가셔야 겨우 자리가 난다나요. 참 비참하고도 먹먹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간병인을 썼어요. 시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는 건 아니어서 요양 등급을 받고 정부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나마 평소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저에게 심술궂게 굴었던 시아버지는 치매가 걸린 다음 참 온순해지고 착해지셨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제가 시아버지에게 갈 때마다 늘 좋은 고기를 떼가지고 가서 고기를 구워드렸는데 그때마다 늘 고맙습니다 하며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저를 보면 반가워서 막 웃기도 해요. 자기 정신을 놓은 다음에야 저를 반기고 좋아하다니 아이러니하죠. 간병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시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것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욕창 때문에 몸을 자주 움직여줘야 하는 할아버지를 돌볼 간병인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을 구할 수 있어서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남편은 대부분 시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간병인이 오지 않는 요일에는 하루 종일 시아버지와 지내다가 잠도 같은 방에서 자요. 간병인이 오는 날에만 잠깐 집에 들러서 뭐 빨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밤에는 무조건 시아버지 집에 가서 시아버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밤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 길거리를 헤맬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온 식구가 총동원되어서 동네를 이잡듯 뒤진 적도 있어요. 경찰까지 신고하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래도 남편은 군소리 없이 시아버지 간병을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그래요. 내가 앞으로 장모님이랑 당신이 아플 때도 다 병간호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병간호는 됐고 당신이나 몸 잘 챙겨. 나는 당신 병간호 못해. 그럼 걱정 마. 장모님, 저 이제 간병 베테랑이에요. 웬만한 간병인보다 더 잘하니까 걱정 마세요. 장모님도 제가 전담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게. 내가 사위 간병 받으면서 기저귀 차고 사느니 얼른 가는 게 낫지. 나는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살다가 확 가는 게 꿈이야. 알았어? 뭐 저희는 이렇게 그럭저럭 잘 지내는 중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달이면 요양병원에 자리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지겠죠.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나요? 뭐라나요?
솔직히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은 시아버지였는데 이렇게 해줄지 몰랐다고 했어요. 자기는 미워하는 시아버지라서 완전히 외면할 줄 알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냥 이번 생은 포기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어차피 누가 저를 돌봐주기보다는 제가 돌봐줘야만 하는 것이 이번 생에 제 팔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저를 위해주는 사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잖아요. 지금은 큰아들도 종종 시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대신 자고 오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엄마 쉬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온 식구가 저를 위해서 걱정 말라고 하고 있으니 저는 이만하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솔직히 사는 게 별거인가요? 그냥 이렇게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그냥 곁에서 서로를 위해주면 되는 거죠. 엄마도 저보고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모에게 들었다는 제 친아버지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네 아버지도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고 하더라. 요양병원에? 왜? 그 사람도 치매래? 그래, 혈관성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거진 10년째래.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없다고? 왜? 부인도 있고 애들도 둘이나 있잖아. 낸들 아니, 그냥 찾아오는 사람 없이 거의 거기 버려지다시피 그러고 있다더라. 오는 사람 하나 없대. 자식이고 마누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긴 하지. 가끔 고모가 한 달이나 2달 만에 가보면 늘 혼자 있대. 이제 자식들이 자기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하소연을 그렇게 한댄다. 그러면서 제 친아버지는 고모에게 저의 안부를 물었대요. 잘 지내냐고 말이죠. 그래서 고모가 버럭 화를 내셨대요. 염치도 없다고 묻지도 말라고. 이렇게요. 그리고 걔는 정말 사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버럭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야 평생을 그렇게 이뻐하는 자식들과 살았으니 앞으로도 알아서 잘 살겠지요. 솔직히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인지 아무 감정도 아무 관심도 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도 바르게 잘 컸고 백수지만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남편도 있고 친정엄마 건강하시고 사업도 이 정도면 잘 되고 있으니 어쩌면 저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의 불행은 어쩌면 있지도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걸로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일단 제 손에 쥐고 있는 걸 봐야죠. 그렇게 보면 어쩌면 저는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완벽하지도 않고 마음에 쏙 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건 온전히 제 것이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번 생은 이거구나 생각하고 손에 쥐고 계신 걸 다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 역시 제가 가진 것으로 그 안에서 더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번 생은 그냥 이런 팔자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